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나는 이럴 때 사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이럴 때는 판다.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좀 나눠볼게요. 네. 그 분양권 같은 경우는 그 급매가 많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어요. 전매 전에 풀릴 때 좀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입주 전 후로 많이 나오요. 예. 그때 사는 걸 좋아하고요. 왜냐면 매물이 많을 때 골라 잡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팅도 가능하고 이게 약간 더 고수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분양권 매수 잔금하고 전세입자나 월세입자의 또는 대출 일정에 맞춰가지고 이사 날짜, 잔금 날짜, 명의 변경 날짜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완벽하게 한날에 세팅되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세팅은 없다고 보여요. 너무 좋습니다. 그게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가능하고요. 요즘은 세금입니다. 세금. 네. 아까 그 잔상이 아직도 남아요. 이제 모아 단지에서 후추쌤은 팔고 저는 이제 보유하고 형 이따 팔으려면 왜 형 먼저 팔았어 이거잖아요. 그 형도 더 길게 봐도 되는 거고 저도 연말에 가면 좋겠다라고 판단한 거고 이제 확인 재확인하는 거죠. 서로 같은 투자자니까. 근데 왜 먼저 팔았어? 나 세금 때문에 팔았어. 이런 거죠. 세금 때문에 당연히 팔아야 돼요. 저희 누나 같은 경우도 수원에 분양권이 하나 있고요. 올해 말 입주예요. 그 다음에 울산에 분양권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후년 내후년이에요. 그러면 먼저 당연히 팔아야 될 건 울산 거긴 한데 수원 거를 등기 치고 나서 나중에 울산 거를 팔게 되면 2주택이 되잖아요. 그럼 수원이 비과세가 안 돼요.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는 취득세가 울산께 중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과되기 전에 어차피 등기 비용 내고 양도세를 더 낼 바에는 그 전에 분양권 상태를 파는 게 낫겠다. 더 오를 거 알면서도. 그래서 이거는 너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살 게 있으면 팔아야죠. 살 게 없으면 안 파는 게 낫죠. 질립니다. 제가 최근에 망투가 있어요. 망투? 네. 와, 이걸 이렇게 공개하게 되네요. 저희 카페 회원분들한테도 공개 안 했는데 네. 제가 가련 1구역을 샀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좋은데 파라는 겁니다. 제가 가련 1구역을 2018년도에 샀다가 19년도에 한번 팔았고요. 2020년도 샀다가 또 최근에 팔았어요. 같은 구역을요? 네, 같은 구역을. 그때 추정피가 그때는 감정평가 안 나온 상태라서 추정피를 8천에 사고 2억에 팔았어요. 1억 2천에 양도 차익이 있었죠. 근데 작년에 말에 샀을 때는 피를 4억 줬어요. 그럼 2억 더 높은 가격에 산 거죠. 이때는 매수 타임이라고 보게 되면 오케이 매수 매도 타임 같이 분리해서 설명드리면 매수를 왜 했냐? 다른 거 먼저 판 거는 수익화를 했고 다른 걸 돌렸기 때문에 이제 피가 2억 더 오른 가격에 배 아프지만 더 많이 벌었겠어서 당연히 더 높은 피를 주고 산 거고요. 그럼 왜 샀냐면 서울에 계약금 0%, 중도금 0%, 잔금 100%인 조건이 많이 없어요. 이제 재개발 하시는 분들은 그걸 빵빵백이라고 하죠. 네, 빵빵백이 없어요. 그러면 이주비 대출이 안 나와도 되는 거죠. 계약금 중도금 0%니까. 당장 잔금만 입주할 때만 있으면 돼. 그때 당시에만. 그래서 에셋 파킹용으로 딱 좋았죠. 간평을 3억짜리를 산 건데 이게 간평이 재개발 지역에 3억이면 센 편이거든요. 저는 이제 45평짜리를 평일 신청했는데 떨어진 거고요. 그 더 높은 거 했거나 84제곱을 선택했으면 붙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59제곱을 받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 현금을 꽤 많이 태웠죠. 계산해보시면 간평에 피 더하고 취득세 등등 하면 거의 7억 5천을 쓴 거예요. 와, 지금 현재 가치는 12억에서 13억인데 항상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입주를 못해요. 그럼 결국 일반 과실을 팔아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세후 수익률이 처참한 거죠. 만약에 제 계획대로 45평짜리가 당첨되었다면 저는 그걸 20억을 정도 봤거든요. 그럼 그래 7억 5천 투자해서 나중에 45평 정도면 이사할 수도 있지. 애들 다 키우고 그럼 비과세 받으면 한 10억 이상이 고스란히 남겠구나. 기간은 좀 있어도 그러면 이제 성공 투자. 근데 이게 평형 시절 잘못해서 망투가 돼버리니 빨리 손절매해야죠. 제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매도 타이밍은 개인적으로는 예상했다가 예상이 안 되니까 빨리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야지라는 이제 판단으로 바뀐 거죠. 근데 살 게 있으면 팔아야 되는데 사실 제가 한 달 동안 막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샀습니다. 자기 그 투자 시나리오대로 갈 수 있는 게 그게 빠그라지면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과감하게 그쵸. 7억 5천 태우고 900만 원 벌었습니다. 지금 계속 사고 계시잖아요. 네. 한번 꺾이는 타이밍이라고 해야 될까? 네. 언제쯤 그런 건, 뭐 어떤 분은 저희 나왔던 분 중에는 실거주를 팔아서 나는 기다린다라는 분도 계시고 계속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품군을 바꿔서 지산이나 경매나 이쪽으로 이제 다양하게 네. 눈을 돌리시는 분도 계시고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아까 없어요. 쫄린다고 잠깐 하셨지만은 쫄리는 건 무슨 데냐면 이제 입주 물량이 가격이 떨어뜨리진 않는데 전세가는 떨어뜨리거든요. 매가는 안 떨어뜨리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전세가 떨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쫄리는 건 실투자금 더 들어가니까 그게 무서운 거고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지금의 투기과열지구 40% LTV는 언제부터 나왔냐면 2017년도 파리 대책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4년간의 기회를 줬어요. 그때부터 똘똘 한 채만 갖고 있어라. 근데 사람들이 삐댔죠. 네. 뭐 사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강남 재건축 사거나 법인을 2018년, 19년, 20년 엄청 만들어서 법인절 빠지거나 결국 더 공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리밸런싱 해서 명의를 분산하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40%대 LTV 시대를 5년째 살고 있어요. 그 가격이 얼마 가격이었냐? 지금의 반값이었어요. 27년도가. 그렇죠. 사실 19년도부터 21년, 만 2년 동안 2배가 올랐는데 그보다는 반값 이하였죠. 엄밀히 따지면. 예를 들어 15억이 현재 시세인데 그 당시만 해도 6억대, 7억대 아파트였단 말이죠. 7억 기준으로 40% LTV 해봤자 3억 이하. 그러면 15억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나는 3억에 대한 대출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팔죠. 왜냐면 이게 다주택이 되고 있으면 또 위험하기도 한데 똘똘한 한 채로 정부가 몰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본인 주택은 많이 올랐는데 LTV가 40%이기 때문에 너무 작다. 그러면 금리가 2배 이상 안 오르면 버틸만 하는 거예요. 지금 3%대 이자 해봤자 3억 대출 받으면 월 70, 60 정도거든요. 2배 해도 120 별로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미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죠. 내가 거주하고 있을 거고 임대차 3부 때문에 이미 전세입자 내보내고 고가주택은 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올해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 받으려면 10년간 보유, 거주 다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80% 장독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다 알고 있어요. 고가주택 사람들은 종부세, 장특공, 비과세, 똘똘한 채, LTV 대출까지 이미 끝났습니다. 세팅이. 그 다음에 투자 종목을 바꾸는 거는 이분들이 완숙한 투자하고 현금화한 돈이 크면 빌딩이랑 꼬빌로 가는 거고요. 작으면 지산하고 경매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경매 비하는 건 아닌데 물론 상가랑 빌딩을 경매로 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경매를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이제 구분 상가들이나 아파트 이제 작은 것들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개인으로 또 늘리게 되면 비싼 아파트는 취득세 문제, 기준주택의 비과세가 흔들리고 법인으로 가기에는 취득세가 또 부담되고 하니까 당연히 사이즈를 작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으로 올근생을 하거나 빌딩을 살 때는 이제 고액 경매는 오케이. 개인 비과세를 안 건드니까. 그렇게 좀 많이 양분되는 것 같아요. 잘 보면 13년도부터 16년도의 투자자 스타일, 17년도, 18년도 투자 스타일, 19, 20, 21년이 각각 다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어느 지점에 멈췄냐. 누구는 2017년도 파리 제트 터지고 나서 멈춘 분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18년도 9.13 대책, 19년도 일단 있잖아요. 그거에 넘나든 사람들이 버티면 더 큰 거 하는 거고요. 거기서 멈췄으면 한 2년간 쉬다가 다시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현재 트렌드 맞춰가지고 싸게 들어간 썩빌 썩어 사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미 큰 자산 잃었는데 이거는 이제 관리의 영역으로 바꿨어요. 운영이나 아니면 사업으로 빠지거나 뭐 임차 관리 이렇게 빠졌으면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썩빌 썩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아예 모텔 투자, 수익형으로 크게. 모텔. 예. 그래서 투자자들의 영역이 엄청 커버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에 따라서 이게 막 방향이 샥샥샥샥 사람들이 기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후랭님도 엄청 많이 아시잖아요. 정말로 모든 올 어라운드 주식부터 해서 여기서 듣는 네. 정도만 듣는 정도만 알고 있죠. 사실 이게 듣는다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또 파고 들어가야 또 내 것이 되고 하는데 맞습니다. 약간 듣고 뭐 편집할 때 반복해서 보는 정도다 보니까 그게 막 깊이가 있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아파텔이나 생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더 좋아하는 건 생수기긴 해요. 그래요? 네. 근데 용도에 따라서 주택으로 보냐 안 보냐 이 차이도 있기 때문에 네. 생수를 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물론 이슈가 있긴 해요. 뭐 위탁 운영을 해야 된다. 내가 주거로 못 쓴다.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걸 주시할 예정이고 혹시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뭐 생수기의 흐름이 저는 통합된 것 같아요. 아파텔, 도생, 도시생활주택, 생활용 숙박시설, 오피스텔 이것들이 투룸, 쓰리룸의 주거 형태로 바뀌게 되면 아파트 대체 상품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개인 명의, 법인 명의, 주택수 여부 부가세 환급 여부에 따라서 어떤 명의로 담을 거냐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그거가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정될 만한 지역과 규모라고 하면 사도 된다. 이게 제가 2017년부터 분양권 정기를 했거든요. 작년 말까지는 오피스텔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단서가 뭐였냐면 역세권이나 신도시에서 25평이 없는 아파트 지역에 오피스텔 8사를 분양했다. 그러면 아파트 25평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런 건 괜찮다. 근데 그 범위가 지역도 약간 넓어지고 굳이 신도시나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구도심의 지역이 좀 아파트가 밀집돼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생수 고피 아파트 대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집이 부족하잖아요. 누가 옛날에 아파트를 보고 누가 생수를 봤습니까? 지금 이제 엄청 관심이 많아지고 이게 흐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규제나 제도나 뭐 이런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모 강사분들 저도 포함해서 뭐 그때는 왜 하지 말라면 지금 해? 근데 그때 해라 그러면 지금 하지 말라. 이게 정부의 정책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당연히 판단이 달라져야 돼요. 그중에 하나가 입주 물량을 얘기 많이 하셨는데 네. 이제 김포에
2018년도, 19년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제 스탠스는 2017년도 여름까지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19년도 말부터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김포 같은 거는 2020년도 2월달 그리고 3월달에 이제 하나씩 산 것 같아요. 바뀐 거죠, 제 스탠스도. 그게 규제 지역, 세금, 대출 이거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김포가 금포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똑똑히 효자 노릇을 했겠네요. 예, 괜찮습니다. 자산 구성해서. 근데 대출 후순위 쭉쭉 뽑아지고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못 팔려도 대출은 나온다. 서울 하급지인 금천, 독산 근처 브랜드 아파트 48평 보유 중입니다. 다른 서울에 비해서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1주택자의 현금도 없는데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금천, 구청 근처에 롯데캐슬 단지들이 있는데 걔네들 제 기억으로는 15억이 넘었거든요. 틀리면 또 문매 맞는데. 감안해서 봐주시겠죠? 네, 감안하면 38평이라고 했을 때 준시축 같아요. 그러면 15억 정도 전후되는 것 같아요. 이걸 팔고 갈 동네는 진짜 많이 없긴 해요. 북쪽으로 가면 은평구 가야 되고 동쪽으로 가면 진짜 고덕 쪽에 싼 거 금매를 잡아야 되는 거고 목동은 좀 부족하고 저는 중대형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중대형의 미래는 좋게 보거든요. 결국 더 쾌적한 주거지에 대한 욕망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전 좋게 봅니다. 여러분 대형 올라간다고 이현철 소장이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 구축을 팔고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 입주권. 네, 어떤 게 나을까요? 그건 저평가 구간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그 상담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동탄 1신도시에만 두 채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비과세가 되고 하나는 일반과세인데 일반과세를 먼저 팔아야지만 나머지 게 비과세 되는 상황. 그러면 그걸 팔고 동탄 1신도시에 더 대형을 간다고 하시길래 동탄 2신도시에 대형을 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케이스랑 약간 반대 케이스이긴 한데 일단 뭘 하나 손해본 느낌으로 팔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붙여가지고 더 좋은 거 사는 건 당연히 맞는 거고. 근데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비과세가 안 돼요. 좀 세금 내고 기존에 있는 현금 붙여서 더 좋은 거 산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오케이. 그 미사에 계신 분들이 지금 비과세 구간이란 말이에요. 동탄도 마찬가지. 그러면 지금 2기 신도시 16년도부터 19년도에 입주한 애들의 살고 계신 분들의 고민은 많이 올랐어요. 2배에서 2배 반 올랐는데 이거 팔고 동탄에서는 뭐 시범단지 가거나 아니면 광교 올라오거나 분당 판교 가고 싶은데 5억을 더 붙여야 되는 거죠. 3억을 붙이고. 그러면 당연히 붙여서 가도 되는 거고 미사도 마찬가지. 팔고 이제 고덕으로 가고 싶은데 한 4억을 붙여야 돼요. 그럼 당연히 붙일 게 있으면 붙여서 가는 게 맞죠, 지금은. 근데 여기에서는 판단이 있다고 하면 그 같은 단지 내에서도 24평과 34평 가격이 붙어 있고 또는 34평과 42평 가격이 붙어 있어요. 그럼 붙어 있으면 소형 평수가 더 비싼 건가 그보다 넓은 평형이 더 싼 건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지역과 단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동탄 대형이 조금 싸 보이고요. 미사는 중형이 좀 싸 보이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경남 쪽 궁금한데요. 거제, 네. 창원 뭐 이런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창원이 제가 물건이 있어서 근데 좋게 봅니다. 안 팔았다는 건 좋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역과 물건을 홍보한 적이 없어요. 싸다고 사라고 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블로그를 통해서 웬만한 블로그를 통해서 얘기 안 하는데 너무 싼데 미분양이야, 마피아, 무피아, 이거 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애둘러서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진 않아요. 어차피 시장이 판단하는 거고 뭐 저 같은 강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강사 말에 다 따르는 경우도 아니니까. 일단 창원, 의창구, 성산구 당연히 좋죠. 창원 쪽은 이제 재건축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의창구 유니시티하고 이쪽 라인들 있잖아요. 창원대로 쪽 라인들 그리고 과거에 이제 트레즘인가 하여튼 있어 2006년도 전후에 이제 입주했던 걔네들도 확 받쳐주면서 사업성이 그 동네에 많이 올랐어요. 재건축. 그리고 이거랑 맞물려서 구 마산 쪽 있잖아요. 마산 회원구 쪽 재개발 많고요. 이제 마산 하포구 쪽 미분양 이제 없어졌잖아요. 월영부영 마린에이시안 그거 미분양 떨궈지면서 그러면 이제 대세 상세 진입해야 되는데 투기 거래주로 의창과 묶이면서 그때부터 빌빌빌 거린 상태가 한 6개월 정도 지속되지 않았나. 근데 요즘은 재건축 이슈 그리고 초저가 애들이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재개발 재건축 애들이 피가 많이 올랐어요. 1년 만에 1억 5천에서 2억씩 오른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신축들. 그러면 거기서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비과세 받을 분들은 아직 만 2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고 일반과세든 등등.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 법인으로 했으면 사고 팔고 충분히 가능한데 개인으로 투자했다라고 하면 아직 남아있죠, 기간이. 그다음 요즘은 거제랑 김해들도 많이 들어가시고 맞아, 김해. 예, 진주도 한번 서가가 돌았었고 전국이 다 돌았네요. 개인적으로 1억 미만은 선호하지 않아서 비규제 분양권 2개를 투자했는데 분양권은 신축이 되는 거라 좋지만 자금이 오래 묶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월요이님은 1억 미만 비규제 분양권 2가지 어떻게 보시고 투자하시는지요? 비규제는 명의가 있으면 해도 돼요. 손피 개념이면 결국 이제 우리가 버는 돈의 50%는 세금으로 낸다가 편하거든요. 근데 분양권 세율은 77% 아니면 66%예요.
그렇죠. 손피 개념이면 그 이제 세후 수익률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방 분양권이라고 하면 실투 자금이 무피로 샀다고 하면 계약금만 뭐 3천에서 4천 정도 들었을 거고 피가 한 7천 됐다고 하면 100% 수익률은 될 거예요. 그 수익률에 맞춘다고 하면 이제 좋은 투자처였던 거고, 그래서 썩빌 썩아 같은 경우도 1억 미만도 거의 수익률은 이제 세후 수익률 100%는 보고 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보이는 공시가격 1억이야. 그 당시에 보이는 분양권, 그거에 대한 세후 수익률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하나 더 고려할 만하면 1억 이하 같은 경우는 그 가격에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를 들어와서 살 매수자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지방 분양권은 입주 기간이 언젠가를 봐야 되겠죠. 충분히 분양권 상태로 오를 만하고 손바뀜이 일어날 만한 동력이 있는가? 그 동력은 제가 분양이 없는 지역은 싫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오늘의 분양가는 이제 팔수자가 3억인데 6개월 후에는 3억 5천 나왔어요. 그럼 얘가 5천만 올라가겠죠. 근데 이런 거 3억 5천 나왔는데도 피가 2천 더 붙어요. 그럼 얘는 7천 올라가겠죠.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방 분양권 할 때는 이후 분양이 또 얼마나 남았는지, 언제 나오는지 중요합니다.